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매이신 저자 우리 저자 정말 강의를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도 항상 설 때마다 이렇게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항상 제 강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다시 드릴 거 한 가지는 현재 경매 시장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추긴다거나 북수기에서도 어떤 영업했던 비슷한 뉘앙스의 강의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화센터나 그런 곳에서 강의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럴싸한 무협지의 이야기들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수강생들을 바라봅니다. 건설 기능사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꿔잖아. 경매 시장 지금 초대중화 상태죠? 공감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셨죠? 나는 경매 투자를 해봤다.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대부분이시네요. 제 책을 사보신 분? 강의를 해야 되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개월 과정 마스터. 뭘 마스터한다는 것이 도대체? 경매 시장에 가면요, 정말 아파트 일반 주택 시장이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것이 많죠. 서초나 목동, 송파, 여의도 특별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매매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얼어붙어 있는데, 근데 경매 시장은 가을에도 땀이 나요. 사람들이 꽉 차서.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가? 어떨 것 같아요? 90% 이상은 일반 경매 물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투자를 합니다. 일반 경매 물건이라는 뜻이 무엇을 제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경매라는 제도를 빌릴 뿐이지 전혀 경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 분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말해주되는데 낙찰 받자마자 내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 없이 전부 다 깨끗한 백지 상태의 등기관리증을 받아본다는 물건. 거기에 90%가 너도 나도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많아지죠. 낙찰가가 어떻게 될까요? 99%. 더 나아가서 101%.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럼 그분들이 경매 공부를 안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서 경매를 학습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거니까요. 3개월 가서 다 했다. 유치권도 알고 지분경매도 알고 법정시장권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결국엔 일반 물건 90%에 가요. 그래도 조금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살 돈 그 정도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좀 더 나가요. 근데 양도세 내니까 진짜 전자레인지 살 돈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일반 물건들을 낙찰 권리 분석 간단하게 해서 명도하는 것. 부동산 인수인계 받아야 되죠. 낙찰받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부동산 월세를 주던 다시 매매를 하든 매매를 해서 전자레인지를 사던, 그렇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 안에서 완전하게 다 가르쳐드리고 진짜 실전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갈 것입니다. 박수는 이럴 때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숙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수관리를 공부하더라도 진짜 내가 경매 물건 검색할 때, 그리고 내한테 마음에 드는 특수관리 공부한 대로 물건 나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입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 잉여자산으로 투자를 안 했을 때. 잉여자산이 뭐죠?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쵸? 그랬을 땐 내가 리스크에 던질 수가 있죠. 리스크 물건에 던졌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나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생계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스크를 100%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물건 90%.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현재 경매 시장에서 경매 강사분들 4법 보식 제도가 폐지됐죠. 맞나요? 그럼
그럼 강사분들이 법률을 강의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전부 다 잃었어요. 그럼 무슨 강의를 해야 될까? 법률 강의는 해야 돼. 부동산 쪽이 페이가 제일 세야 돼. 그래 다 모여 있는 거야. 공부 열심히 했어요. 민법, 민사집행법, 공시법, 공법, 또 추가적으로 세법까지.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들 있죠. 판결 기록들, 특수권리들. 또 분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무협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오늘 채워드리고 실마리를 던져드리고 갈 겁니다. 제 책의 목차를 보시면은 첫 출발을 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권리 분석 10초의 진실. 그게 뭘까요? 그런 개떡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권리 분석 무슨 10초 만에 합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신이 가진 특수권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스타 강사들의 펜이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일반 물건 권리 분석 보실까요? 한번?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강의는 8시 1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9시까지 쭉 하는 쪽으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집중력이 아무래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일단 권리 분석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릴게요. 권리 분석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뒤에까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그냥 육성으로 이해를 하세요.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현재 이 부동산에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권리에 내가 인수해야 될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내는 거잖아요. 이 권리가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말소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 경매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면은 인수해야 될 것 같은 물건은 입찰하지도 않겠죠. 처음부터. 근데 내가 공부를 했으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가짜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더 소수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전부 다 따돌려 놓고 선수들끼리의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지겠죠. 내가 그래도 공부한 게 있는데 특수 권리인데 그래도 50% 낙찰 받아야 하는 사람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낙찰 받아가고 2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 펜이 잘 안 나와요. 관계자분 계시면 펜 좀 잘 나오는 거 좀 주세요. 인수해버리 따지는 건데 이것부터 잡고 갈게요. 권리 분석에 있어서 이제 10초 권리 분석의 진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모든 법률 용어 쪼개서 읽으세요. 쪼개면 보여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쩐다. 첫 번째, 근저당권과 저당권. 우리 근저당권 많이 설정하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에 담보잡을 때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저당권? 그쵸? 같이 있죠. 두 번째, 가압류 그리고 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 다음 경매 개시결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전세권자의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 했을 때 정부전세권자가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5가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등기부등본을 쫙 펼치시고요. 이 5가지의 권리 중에서 가장 1등으로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리고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면은 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가 원칙.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인수한다. 원칙.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좋아요. 그럼 이제
10초 걸린 분석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합등급으로 짜는 거죠. 등기에 있는 부동산에 나열되어 있는 권리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쫙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보니까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네요. 사람은 뭐 나일등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금이네요. 이름이. 세 번째, 어머나 임차인이 있네. 임차인. 이 사람은 5등 정도 해줍시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정도 해줍시다. 네 번째, 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기준 권리 뭐예요? 네? 근저당권이죠. 바로 눈에 띄죠? 제일 첫 번째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말소. 1등이 뭐예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인수합니까? 안 합니까? 인수해요? 나 1등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 변제를 못해갖고 경매에 진행됐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내가 소유자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돼요? 안 말소돼요? 내가 얘까지 잡잖아요. 그럼 인수할 게 없죠. 맞나요? 깨끗한 백지 상태가 됐나요? 맞아요? 공감 좀 해주세요. 이런 물건은 70% 이상 대한민국 경매 물건에. 그리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1번, 2번, 3번, 4번 할 필요가 없어요. 지지옥전이란 제가 보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임차인, 대항력 없다. 뭔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지 않아요? 내 보증금 달라고 난 버티겠다. 주인한테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내가 너한테 받겠다.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력 없다고도 적혀있어. 친절하게 10초 아니 3초 쫙. 일반 물건 입찰 이거를 10초 만에 한다고 막 자랑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권리분석 3초의 진실을 가르쳐주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쉬울수록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경매라는 어떤 재테크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맞나요? 맞나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낙찰가가 어떻게 뜬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기억해 두자고요. 전자레인지예요. 저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물건에 입찰을 하다가 경매시장 재미없네, 경매시장 간물관내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그런데 볼게요. 전 지지옥션 오랫동안 봤어요. 눈에 익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많이 하는 좀 낙찰된 걸로 볼까? 현재 상태가 왜 가까이서도 안 보이지? 잠깐만. 그래. 여기가. 그리고 공동 아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쭉 봐보세요. 아파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낙찰가부터 한번 볼까요? 몇 프로예요? 94%, 101.9%, 89%, 94.8%, 83%. 그러니까 지역 특정 안 하고 그냥 쫙 내려버린 거예요. 통합공제 내려버린 거예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니죠. 자, 아무거나 101% 들어갈게요. 101%에 낙찰된 거. 자, 권리 분석이 왜 10초 만에 가능한지 보자고요. 짠! 말소 끝. 임차인 대항력 무, 소멸 끝. 어때요? 경매의 신답죠? 장난 아니죠? 이런 물건들이 낙찰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런 물건들 보고 3개월 동안 이런 물건들 하기 위해 2위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괜히 이제 힘 빼지 마시라고 1번 물건 하는 방법 전반적으로 한번 싹 원사이클로 돌아서 여러분들한테 마스터를 시켜드릴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부가 끝나기 전에. 자, 물 한잔 먹을게요. 시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실시할 거예요. 왜냐면요, 특수 권리를 하더라도 이 일반 물건의 어떤 절차 과정 기본적으로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잘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아파트가 있고요. 감정가가 2억이라고 합시다. 여기 상가에서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감정가는 시세입니까? 시세가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아파트는 그나마 중개업소 통해서 물어보면 감정평가사들이 중개업소 가서 물어봐요. 열심히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친 다음에 중개업소 가서 물어본다? 얼마 정도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파트는 그나마 갭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달라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300배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300배 정도. 왜냐면 중개업자도 모른다? 이쪽이 거래된 적이 없어서. 자, 어쨌든 감정가 2억 정도 되는 물건이 있는데 갑이 회사가 보존하면서 자신의 채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서 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왜? 공장편 좀 주세요. 뭐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약 2일에서 3일의 시간이 지나서 결정이라는 게 돼요. 무슨 결정이냐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경매한다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 부동산에. 경매 넘어갔으니까 함부로 거래하지 말라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정해진 건 없지만 약 3에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최초로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와요. 이때는 감정가가 2억이니까 첫 번째 2억의 경매 진행하겠죠. 맞나요? 근데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싸게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양도 수익을. 그러니까 이때 입찰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때 법원마다 다르지만 현재 진행했던 금액에서 20에서 30% 적감되어서 다음 달에 진행합니다. 그럼 2억이 20%가 적감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1억 6천 맞나요? 자, 최저 입찰가가 1억 6천입니다. 최저 입찰가가 최소한 1억 6천은 적어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 일반 물건 만만치 않다는데 2억짜리 물건이 1억 6천 됐으니 그래도 입찰 한번 해보셔야죠. 1억 6천 100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심 썼다 1억 8천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불립니다. 최고가, 최고의 금액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람. 무슨 소리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낙찰을 받았어도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도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낙찰자가 을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을이에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을한테 허가를 결정하겠다는 소리죠. 얘한테 팔겠다는 소리죠. 그럼 법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허가를 결정했으면 바로 잔금 납부 기간이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매에서만 일주일의 시간을 더 갖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매각 확정을 하고 동시에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30일. 그리고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뭘 해줘요? 우리가 잔금 납부한 돈 갖다가 이 사람 가방에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줄 서라 돈 줄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큰 그림 이해되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기다리시면서
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기일 딱 일주일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산을 강제로 파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 자기가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강제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라. 이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정지된 채로 여러분은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두 번째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이때 이건 이의 신청이 아니고 항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항고 기간. 딱 한 번만 기회 넣어줄게. 진짜다 이번에. 근데 누군가 딱 이의 신청 또 하려고 해 항고를. 그때 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너는 왜 하나도 안 하고 왜 허가 결정 다 되고 나서 이때 와서 말을 하니? 그래 나 조건이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말이 들리게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받은 1억 8천에 10% 내고 말해. 네 말 틀리면 그 돈 안 줘. 자신 있으면 한번 내볼래? 이랬을 때 대부분 이제 항고 기간 때 항고를 잘 못해요. 항고를 잘 못하는 이유예요. 안 받아들여지면은 내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항고 기간이 지나서 또 한 번 들어오면 한 30일 정도 지연됩니다. 뭐 2달씩도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럼 낙찰받고 좀 진이 빠지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잔금 납부를 합니다. 이때 꼭 해야 될 거. 잔금을 납부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또 어르신들이 촉탁은 또 뭐냐? 이러실 거예요. 촉탁은요, 우리가 원래 부동산을 매매해야 되는 말이죠. 갑이랑 손잡고 가서 등기소 가서 합니다. 갑의 성격도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당했기 때문에 나한테 협조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낙찰을 받았으니 이 사람 협조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직접 등기 중 해달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는 의미예요. 전 소유자가 없더라도 그냥 해주세요. 안 도와줄 거니까 어차피.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인도, 명령, 신청을 함께 하고요. 두 번째, 필요에 따라서 점유, 이전, 금지, 왜 이렇게 길어? 분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맹청구자분들이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적응을 줄 필요가 있어요. 왜 하냐? 인도 명령 신청을 왜 하냐? 자, 보세요.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판사님한테. 인도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뭐가 되냐면은 인도 명령 결정이 돼요. 빠른 한 2주 뒤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결정문이 나한테 와요. 이건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동산에도 집행관이 찾아가서 노크를 해보고 이걸 붙이면서 얘기해요. 강제 집행 예정입니다. 인도 명령 결정문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중에 명동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도 뭐 나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을 내가 인수받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인도 명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인도 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도 명령 결정문의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6개월은 걸린다? 그럼 판결문이 나오겠죠. 신청사건 결정으로 떨어져요. 결정으로 결과가 도래해요. 경매를 신청했죠. 결정되었죠. 신청 결정. 인도명령 신청 결정. 소송은 판결이란 말로 떨어집니다. 그럼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손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도 명령 신청부터 무조건 해놓고 명도를 시작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무엇인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묶는다는 소리, 묶어놓는다는 소리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해해보세요. 삐를 사용해서. 왜 하느냐? 갑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으면 갑에 대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등기부가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부 열람을 했을 때 아직 안 넘어간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아직은 갑의 소유권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3자한테 어떤 병한테 월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갑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문밖에 없기 때문에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또 병에 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또 정의한다? 또 정의 살고 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부에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자 이거 해놨으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부동산에 들어오는 병이나 정 같은 인간들은 제3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했을 때는 그 누가 살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이 부동산에 놓여진 권리관계들부터 해서 보면은 그래서 적어도 점유이전 금지가 가처분을 생략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은 무조건 하고 본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강의가 재밌습니까? 귀에 들어와요? 네. 다행입니다. 그 강의하기 전에 조금 난감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전국토 토크 콘서트 이렇게 할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면은 뇌의 속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많은 걸 막 들리고 막 터지고 하면 또 흥분하고 좋아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대 좀 연령대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 거예요. 젊으신 분은 아쉽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이해도 못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빨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는 실패한 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문제 뭐 대답을 둘째치고요.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이제 명도를 하려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일반 물건 하는데 처하게 될 상황은 현재 점유자가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계약력이 없는. 어차피 보증금 인수 안 하죠? 맞나요? 네, 소유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전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돈 없어. 이사 못 나가. 무슨 소리예요? 이사비 좀 줘. 남들 얘기 들으니까 300원 주던데. 내가 전자레인지 살 돈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300을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사비 문제가 언제 나온 거냐면 우리 과거에 이제 전 대통령 1998년도에 전전 대통령께서 가장 싹지난 가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게 없었을 때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뭐 대학력 뭐 그런 거 없잖아. 대학력 어디서 나오는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주인이 전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그냥 쫓겨나야 돼. 그럼 뭐야? 진짜 이사할 돈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사비를 주는 어떤 갈래 같은 형식이 그때 생긴 겁니다. 주인법이 있기 전에.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면은 이사비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100만 원이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걸 가르쳐 드리겠다고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짚어갈게요. 이사비를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협의를 합니다. 한 2억짜리 아파트면. 왜냐면 강제 집행을 해도 돼요. 강제 집행을 해도 돼요. 어떻게 줄이냐면 300만 원이 요구해요.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인도명령 결정되고 결정문이 됐죠. 붙여놨죠. 결정문을. 강제 집행을 한다는 예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서 법원에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강제 집행 날짜를 잡혀요. 오케이? 그럼 현재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하고 그냥 쫓겨나거나 100만 원에도 받을 것인가?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100만 원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돼요. 자, 그럼 강제 집행 신청을 할 때 예납금을 냅니다. 네. 네.
한 9만 원 정도 띄고 돌려받습니다. 한 8, 9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해. 띄고 돌려받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줄여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고 하나의 저의 하는 예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저 인간은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어요. 똑같이 이 갑이 임차인이라고 보자고요. 보증금을 300만 원 배당받는데 근데 자기가 2천만 원 중에 300밖에 배당 못 받고 나 억울하다. 그리고 나 못 나가. 근데 대항력이 없어. 이 사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점유를 계속 유지할 것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강제 집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기일이 이제 30일 뒤에 약 한 달 뒤? 늦으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2달 이제 잡히기도 해요. 이 배당 기일날 임차인은 가서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명도가 되었다는 확인의 서류. 쪼개니까 바로 이해되시죠? 그거를 갖고 가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말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많아요. 근데 임차인도 이렇게 얘기한다? 실무를 해본 사람은 알죠? 미안하지만 나 그 날짜에 배당 안 받아도 돼. 못 나간다고 돈 내놔 이사비. 그건 또 뭐야? 내가 배운 대로면 배당 날짜에 맞춰서 임차인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간대요. 왜 그럴까? 배당 날짜를 맞추지 않아도 날짜가 지나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법원에 계속 공탁되어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배짱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내가 소유자이고 나한테는 3가지의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수익하지도 못하고 있어. 월세를 줬으면 수익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잔금 납부한 때로부터 저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불법 적용. 그럼 매달 월세를 받았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나요? 공짜로 쓰면 안 되죠? 분쟁이 있는 동안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월세조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뭐 달달이 쌓이는 금액이 선생님이 공짜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의 보증금 공탁되어 있는 걸 제가 압류할 겁니다. 압류를 할 거예요. 300만 원어치를 다 사용하시고요. 난 월세 받으니까 좋습니다. 300만 원이 끝났을 때 깔끔하게 강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저 여행 좀 갔다 올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끝날 거예요. 자, KO죠. 무조건 이겼죠. 여기까지는 가줘야죠. 안 그래? 네, 이 정도까지 가줘야지. 그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도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남는다. 이제 또 관리비, 미납 관리비. 미납 땡 미납여금, 미납 관리비. 때에 따라서 2억짜리 아파트도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합쳐서 막 500만 원까지 밀려있을 수도 있어요. 500만 원까지. 진짜 이거 전자레인지도 못 산다, 이건 진짜.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 전유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잡고 갈게요. 빨리 해라.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아파트가 있어요. 101동 102호를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101동에서 101호라는 부분 영역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죠. 나만을 위한 공간. 거기서 나오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TV 수신기 모든 것들 나만을 위한 부분 맞나요? 그걸 보고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용 부분은요. 101동을 위해서 단지 내 청소해야 되고 경비 아저씨 월급 줘야 되고 관리사무소 월급 나가야 되고 공용전기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때 불이 자동으로 켜진다? 이게 무슨 전기일까? 공용전기예요. 공용전기. 이런 것들의 비용을 우리가 나눠서 내잖아요. 공용 부분 관리비가 많을까요? 전유 부분 관리비가 많을까요? 전유 부분이 훨씬 많죠.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못 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사비 뭐 100만 원까지 줄였고 관리비까지 누구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변수들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을 끄집어 넣어놓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실무를 못 해보신 분들은 여기 되게 애매해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또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뭐냐면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대법원 판례는요, 대법원, 뭐 모든 법원도 있잖아요. 대법원 뭐 대학교 같은 거예요. 제일 큰 법원.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의 기록, 관리비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이 없어요. 그래도 분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판결은 내려야죠, 판사님도. 어떻게 내렸을까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라. 연체관리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체관리비도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공용 부분만 미납된 걸 인수하라. 그런데 말이죠. 관리사무실에서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미납관리비를 전부 다 납부하기 전까지는 절대 반출증을 끊어주지 않을 거야. 반출증은 또 뭐예요? 이사를 나갈 때 전부 다 정산을 해야지 반출증을 끊어줘요. 그래야지 이사친센터에 차가 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속 자기는 모르겠대. 관리수장은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영역에서 반출증을 안 끊어줘요? 그쵸? 그러면은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리 이사를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간다는 소리가 돼요. 자, 그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 관리비까지 내자. 할 수 없다. 배운 게 여기까지다. 그 소리예요. 필살기 마지막. 이거는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더 많이 있어요. 1,700만원? 1,800만원.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1,800이면 준중형차 새 차를 산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 법상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민법 제721조가 맞을 겁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관리사무소장이 500만원 다 주소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아, 네. 주세요, 일단. 어쩌지 러시안 캐시를 통해서 누가장 착해 보이지 않아요? CF하는 거 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돈도 주고 주세요. 여기 포인트에서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아는 척. 전유 부분은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척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포인트예요. 모르면서 바보처럼 주세요. 그 강남에 돈 많은 할머니들이 그걸 되게 잘한다? 정말 대단하세요. 화나도 화난 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대법원 판례에서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리소장은 나한테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나한테 전유 부분만큼까지 다 취했기 때문에 민법 721조에 의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맞죠? 관리소장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요, 뒤로. 이거 소송하는데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든다고요. 네? 얼마 들어요? 그 물건에 따라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글쎄요. 한 4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법원에 가서 이제 막 스토리 생각해놓는다 드라마 본 거예요. 딱 입장을 해갖고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겠다 딱 쓰면은 3초 안에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했어? 미리 자료를 받아놔요. 봐서 그때부터 판사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미리 검토를 하고 잠깐 물어보고 끝. 그러니까 저는 막 1시간을 기다리고 뭐했는데 3초 안에 재판이 끝나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그렇게 아무튼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하나의 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두려운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주사위 논리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지금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때 우리는 무서워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한 칼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 물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어려운 게 있었나요? 저 잘했어요? 네. 아싸. 그럼 제가 박수 조금만 받고요.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당 충전하시고 마지막 진짜 기술도 보여